안녕하세요.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명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하반기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퇴원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연계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현재 사업 추진이 늦어져 준비 중이라 할 수 있고 성과까지는 발표하지 못합니다만 어떤 사업인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틀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의료기관의 추진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감염병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필요성,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에 대한 사업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처음 등장하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추진 배경으로는 지역 간의 의료 자원이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지역 내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단순히 보완하는 잔여적 접근 형태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필수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크게 5분야로 구별하여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은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나누어 권역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 의료 제공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주로 국립대병원이 지정되는데 권역 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필수 의료를 기획, 연구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와 보건의료 복지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올해 얼마 전에 70개 중진료권의 하나인 성남권에 현재 유일하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내년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정의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좀 더 일찍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핵심 사업으로 감염관리 사업과 중증 응급질환 이송 전원 협력 사업이 주요 미션으로 부여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염관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올해 8월부터 지정되었지만 예산 지원이 지방정부를 거쳐 내려오는 과정이 지연되고 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현재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 한 차례씩 회의를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 보건의료 인력 교육 사업,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협력 사업의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핵심 사업입니다. 크게는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과 지역사회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하는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사업은 성남시 의료원과 지역사회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고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지역사회 감염병이 취약한 기관, 대표적으로 장기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감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로 소개하는 사업인 감염병 환자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증 응급환자 대응은 주로 119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도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병원의 응급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되진 않아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 사업은 제한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감염병 환자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본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응은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적하고 격리해서 확산을 막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감염병도 치료가 중심으로 잘 치료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작 이 과정은 국가의 방역과 의료기관의 격리와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철저히 법적인 절차로 강제되고 있어 환자의 자율성 측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에 유행하여 전국을 크게 공포로 몰아넣은 중동호흡기 감염병인 메르스에 감염된 후 회복된 환자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염병 환자들은 단순히 감염병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의 치료와 함께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도 동시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메르스 환자들을 1년 후에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환자의 40% 이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었고 27%가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메르스에 감염된 기간에 어떤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감염병은 치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상당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CDC 연구자들에 의하면 미국인의 5명 중 2명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약물 남용 증가, 자살 사고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기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강제적 방식의 방역과 유행 차단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불안, 혼란, 정서적 고립,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당하거나 직장과 학교의 폐쇄, 자원 부족 등의 정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땐 어떤 집단은 이런 정신건강에 더 취약하기도 합니다. 특히 감염된 환자나 피해를 많이 입는 계층들, 주로 저소득층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신건강을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여 위험지군을 가진 사람을 적시에 가려내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봄에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상대로 정신심리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관련한 문항이고요.
이것은 스트레스 척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나 필요성을 근거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감염병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험 징후의 환자를 파악하고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도와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필요성은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사회적 낙인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장기간의 격리 치료로 사회적 고립이 되다 보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인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받고 입원한 환자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성남시 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좀 더 협력 사업을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간략히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 모형을 설계했습니다.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코로나19 환자들이 퇴원하기 직전에 정신건강을 1차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째 리마인드 콜을 통해 다시 한번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징후가 있는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정신과 자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지표에 관한 자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우울, 불안 척도와 분노감 검사, 불면증 지표를 선정하였고요. 병원 우울, 불안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1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노감 지표는 10개 문항으로 14점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평가하기로 하였고 불면 심각성 지표는 5개 문항, 8개 지표로 15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원 후 한 달 후에도 이 문항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면 우선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 지표는 퇴원 환자의 초기 정신건강 평가율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의 내용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업 내용과 모형을 확정지었으며 11월 마지막 주부터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성과까지 내지 못하였지만 이 사업은 코로나 환자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는 좀 더 넓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성과도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성과 보고에서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염병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